아니 여긴 인형 뽑기 샵? 혹시 이분이 황금손의 사나이? 어디 보자. 순식간에 커다란 인형 하나를 뽑았는데 설마 이 인형을 지금 다 뽑았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인형 뽑기 황금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네, 제가 인형 뽑기의 황금손입니다. 인형 뽑기계의 황금손 박광현 씨. SNS와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이 남자. 그동안 뽑은 인형만 1,500여 개에 달한다는데 세상에 여기가 바로 인형 밭이네. 그만의 권법은 과연? 목을 확 잡아가지고 확 끄집어낼 생각입니다, 지금. 인형 뽑기의 정석. 머리가 몸보다 큰 인형의 경우 이렇게 목 부분을 집게로 집으면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단다. 아쉽게 걸린 인형. 이번엔 귀 부분을 공략해서 드디어 성공. 아이고 이제 내 손에 땀이 나가네. 단 2번의 도전으로 얻은 결과 큰 인형들은 몸통도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부분들을 잘 공략을 해도 또 잘 나옵니다. 황금 손이 알려주는 고급 정보. 바로 집게 힘을 먼저 확인하라. 그게 왜 중요해요? 입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인형을 잡아서 입구 언저리까지 옮길 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집게 힘이 살아있어야 뽑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황금손이 개발한 흔들기 권법부터 뒤집어 까기 권법, 아, 옆통을 공략하는 권법까지. 이번엔 가장 큰 인형 뽑기에 도전을 해보겠다는데 또 무슨 권법을 보여주려나. 저 집게가 위 아래 어지러워. 버튼 2번 누르면은 인형을 놨다가 다시 잡기 때문에 더 강한 힘으로 인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따따 권법. 입구까지 옮긴 후 목 부분을 잡고 아쉽게 걸렸지만 다시 한번 도전. 3번 만에 성공. 이게 바로 3,000원의 행복이에요. 유레카! 훤칠한 키가 대세? 한 조사에 따르면 남자는 평균 180cm, 여자는 167cm를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키는 남자 174cm, 여자 160cm로 희망사항과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키 성장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돼 세포의 성장과 뼈의 발달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키 크기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키에 도움이 되는 우유, 사골과 같은 식품은 물론 신발이나 운동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성장 호르몬 주사까지 맞고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약간 좀 작은 키에 속해서 걱정이 돼서 한번 나갔거든요. 키와 몸무게 측정을 비롯해 체열을 통한 호르몬 검사,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성장판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과연 결과는? 현재 키는 50에서 75%로 또래 키 평균 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예측 키는 한 160cm 초중반 정도가 나오는데요.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우처럼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평소에 고루고루 잘 먹기, 적절한 운동하기, 스트레스 덜 받기, 그리고 잠을 푹 자는 등 평소 습관을 잘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잘 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성장 호르몬 주사는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인 아이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처방 없이 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시적인 두통과 급성장에 따른 성장통 등이 있을 수 있고 드물지만 관절 부종과 관절통, 당뇨병 발생 위험의 증가, 특정 종양 발생 가능성 등이 있어서 부작용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아이의 경우 성장 호르몬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통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처방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주사를 통한 치료법은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어린이에게도 쓰이고 있는데요. 성조숙증이란 2차 성징이 남아는 9세 미만, 여아는 8세 미만에 일찍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호르몬 분비로 인해 뼈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성장판이 일찍 다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성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성장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성호르몬 분비 억제제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병행해 치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호르몬 치료법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을 경우, 혹은 이미 사춘기가 많이 진행하였는데 뒤늦게 성억제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 정상적인 성적 발달과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사는 NO! 올바른 식습관과 숙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아이가 키도 쑥쑥 큰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나무도 인간과 비슷한 성장기를 거치기 때문에 사춘기를 겪게 된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사춘기는 언제일까? 3, 4년생까지는 적당히만 살펴도 과일이 주렁주렁 열며 제 몫을 다한다. 하지만 5년차가 되면서 제2의 성장통인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춘기라는 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가지 굵기를 재게 되는데, 이때 10mm 이상이 나오게 되면 사춘기를 겪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 가지만 비대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춘기. 이 시기를 겪는 이유는 뭘까?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을 잃게 돼서 사춘기가 발생됩니다. 즉 포도나무가 어릴 때는 지하부가 생장함에 따라서 지상부도 생장되어 사춘기가 발생하지 않지만, 포도나무가 5년 이상 되면 지하부는 계속적으로 생장하지만 지상부는 생장할 수 없게 되어 균형을 잃게 돼서 사춘기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의 사춘기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를 속간해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사이를 확대시켜주면 사춘기가 방지되겠습니다. 꽃이 핀 후 포도알이 정상적으로 달리지 않고 드문드문 달리거나 무획 포도알이 많이 달리는 꽃돌이 현상. 바라기가 되어도 눈이 트지 않거나 눈이 트더라도 새 가지가 잘 자라지 않으며, 심한 경우엔 원줄기 또는 원가지가 갈라져 지상부가 고사하는 휴면병. 모두 사춘기의 증상으로 발생된다. 과일나무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반증으로 열과 현상을 들 수 있다. 열과란 포도알의 껍질이 갈라져서 터지는 현상으로, 심하면 갈라진 부분이 썩어 그 주위의 포도알이 차례로 터지게 된다. 포도나무도 인간과 같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생육 시기별로 적절한 재배 기술을 투입하여 건강하게 키워야 풍성하고 맛있는 포도를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취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공식품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다는 자취남을 찾아가 봤습니다. 금강산도시 구경, 자취남 소남별의 한 끼 식단 대공개! 화학조미료인 MSG를 필두로 콩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응고제부터 색깔을 내는 발색제, 식품을 보존하는 보존료, 음식에 맞는 향을 내는 인공향까지 가공식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었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식품 첨가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 두부에는 유해한 기포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소포제, 응고제, 살균제가 들어있는데요. 이와 같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두부는 흐르는 물에 여러 차례 씻은 후 일정 시간 찬물에 담가두면 식품 첨가물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어묵은 생선, 밀가루,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섞어서 만든 가공식품인데요. 끓는 물에 어묵을 삶은 후 찬물에 헹구면 어묵의 기름기와 식품 첨가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세지 또는 햄이 포함된 육가공유 식품에는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내는 발색제가 들어있는데요. 육가공유를 조리할 때는 적당하게 칼집을 낸 후 끓는 물에 한번 데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용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소세지는 끓는 물에 한 차례 데쳐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흔히 라면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종류의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라면 같은 경우는 뭐 산화 방지제라든지 또 라면의 그 면발을 쫄깃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산염이라는 것을 첨가하는데 한번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헹궈서 다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식품 첨가물의 그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는 식품 첨가물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야 하겠습니다. 유레카! 막 브로킹이 막 어디도 못 뚫을 것처럼 막고 있는데 그걸 뚫고 내리꽂는 스파이크. 네. 이 정말 가슴이 뛰는데 스파이크를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요? 네, 그 스파이크는 배구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주 장쾌하게 그 상대방 그 코트로 내리꽂는 모습을 보면은 저희 다 속이 다 시원해지는데 그렇죠. 여기에도 그 스파이크 동작에도 숨은 과학이 있습니다. 스파이크 동작은 그 어깨라는 관절을 중심으로 팔을 빠르게 회전시켜서 그 손으로 공을 강하게 치는 거거든요. 네. 이때 중요한 거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손바닥에 있는 그 운동의 양을 공에다 전달해 주는 건데 예, 그 손바닥으로 쳐야지 효과적으로 그 공의 운동량을 전달해 줘서 강하게 공을 칠 수 있는 거고요. 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 배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스파이크. 강하게 내리꽂으며 득점을 이끄는 스파이크의 과학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스파이크 동작을 보면 뒤로 살짝 몸을 이렇게 젖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때리잖아요. 네. 이 이유는 그러면 더 세게 치기 위해서입니까? 그 여기 몸의 상체에 있는 운동량을 이 팔에 전달하기 위한 동작인데 우리 이런 동작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랬고 예를 들면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그쵸. 예, 이렇게 던진다든가 이런 것처럼 더 강하게 그 공을 때리기 위해서는 상체의 그 힘을 충분히 이용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공격수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동작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선수들이 한 100km 시속 100km 정도 어마어마한 속도죠. 요즘 여성 선수들은 남자 선수만큼은 진짜로 스파이크를 칩니까? 예, 허준 씨 말씀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랬고 지난번 리우 올림픽에서 실제로 여자 선수가 그 시속 101km 굉장히 강한 서브를 구사했습니다. 101km면 대포알 아닌가요? 어우, 이게 최고 속도인 거죠? 최고 속도 네, 그렇습니다. 기록을 만들어낸 주인공은요. 이탈리아의 파올라 에고 선수고요. 네. 그렇지만 이 선수가 17세의 올림픽이라는 거기에서도 100km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피드한 서브를 때렸었는데 바로 성인이 돼서 자기의 기록을 본인이 또 깨게 된 거죠. 아니 실제로요. 얼마 전에 해외 인터넷에 사진 한 장이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배구 선수 여친에게 등짝 스파이크 당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저거 봤어요. 이게 인터넷에 엄청나게 퍼졌거든요. 근데 배구 선수 출신 여자친구에게 장난을 친 거예요, 좀 심하게. 근데 여자친구가 딱 하고 때린 거죠. 하지 마! 이런 거죠. 네. 하지 마! 뭐. 근데 이 손 모양 그대로 피멍이 들어가지고. 진짜 피멍이 그러니까 그냥 손자국만 나는 게 아니라 피멍이 새빨갛게 들었는데 와. 그래서 여기. 댓글이 애도합니다. 막 많은 글들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어마어마한 자국을 남겼는데 네? 손님이 이 배구 선수는 정말 센가요? 세죠. 아무래도 연습을 뭐 다 많이 하잖아요. 네. 볼을 때리는 그렇죠. 그런 스피드나 매일매일. 타이밍을 맞추는 뭐 수천 번도 더 하겠죠. 그런 속도감이 모든 힘이 이 손끝에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강한 그런 힘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스파이크를 때리거나 이게 공격을 하거나 뭐 배구를 할 때 신체 조건이 좀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키가 큰 선수들이 유리하겠죠. 높이 저희는 네트를 놓고 또 위에서 네트 위에서 또 스파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은 선수보다는 키가 큰 선수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을 듯합니다.